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싱킹 101입니다. 저자는 안우경,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우경,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석좌 교수이다. 연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리노이드 대학교 어베너 캠페인 캠퍼스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예일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 2022년 뛰어난 교수 능력을 인정받아 예일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렉스 힉슨 상을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 대학교 안에서도 가장 큰 강의실로 손꼽히는 레빈슨 강당.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1시 35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곳에 마련된 450석의 자리가 꽉 채워진다. 내가 맡고 있는 학부 과정인 생각하기 수업이 있는 날이다. 강의할 주제는 과신이다. 학생들에게 K-팝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앞으로 나와서 춤을 따라 춰보라고 할 예정이라 오늘 수업이 특히 더 재미있을 것 같다. 평균 이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고등학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리더십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70%가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했고 60%는 자신의 사교 능력이 상위 10%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다. 아이유의 좋은 날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 이 정도 고음쯤이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후렴구에 나오는 이른바 3단 고음을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불러보지 않았던가? 아니면 식당에서나 먹던 폭탄 달걀찜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본 적이 있는가?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보고 혹해서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해 본 적이 있는가? 완벽한 결과물을 마주할 때나 봉긋하게 부풀어 오른 달걀찜 또는 건강한 몸매처럼 따로 지적할 게 없는 결과물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그 과정을 물 흐르듯 매끄럽고 수월했을 거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책을 읽고 있으면 저자가 일필휘지로 글을 술술 써 내려갔을 것만 같이 느껴진다. 피겨 스케이팅을 해보지 않았다면 더블 악셀을 시도하다가 넘어지는 선수를 보면서 다른 선수들은 쉽게 잘 하는데 왜 저 선수만 저렇게 못하냐며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른다. 그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태고를 거쳤을지, 그 선수가 완벽한 더블 악셀을 보여주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피나는 연습을 거듭했을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창성의 착각은 춤, 노래, 강연과 같은 기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유창성 착각의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군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할 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더라도 그 주장이 나오게 된 그럴싸한 설명을 듣고 나면 우리는 금세 신뢰하게 된다. 덕트 테이프를 예로 들어보자. 느닷없이 운동화에 구멍이 난다거나 바짓단이 터진다거나 뭐든 고쳐야 할 게 생기면 우리는 덕트 테이프를 찾는다.
덕트 테이프로 사마귀를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능이 액화 질소를 사용하는 표준 치료보다도 훨씬 크다고 한다. 무슨 원리인지 설명을 듣지 않고는 납득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사마귀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공기와 햇빛을 차단하면 살지 못한다. 사마귀가 난 자리에 덕트 테이프를 붙이면 공기와 햇빛이 차단된다. 자, 설명을 듣고 나니 덕트 테이프로 사마귀를 없앨 수 있다는 말이 훨씬 더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는가? 오래전에 나는 바로 이런 현상을 연구한 적이 있다. 단순한 상관관계이지만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사람들은 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인데도 특정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그려지면 훨씬 더 성급하게 인과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기저 메커니즘의 결함만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착각인 경우라면 잘못된 인과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유창성의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조차도 그 덫에 걸릴 때가 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장목연의 털을 단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40분짜리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영상을 다 본 나는 우리 집 강아지의 털도 예쁘게 다듬어 보겠다며 40분을 더 허비했고, 결국 저자는 시간만 허비하고 털 손질을 망쳤다고 합니다. 또 나는 원예 카탈로그를 그렇게 좋아한다. 나무랄 데 없이 잘 가꿔진 정원. 특히 텃밭 사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천여 평의 땅을 덮을 만큼의 씨앗을 주문한 뒤에 특수 실내 등을 밝혀가며 싹을 틔운다. 그러나 투자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거두어 들이는 게 얼마나 적은지 남들에게 채소를 키운다고 말하기가 무한할 정도이다. 작년에 나는 총 4개의 피망을 수확했고 케일 샐러드를 3번 해먹었다. 그렇지만 카탈로그에서는 모든 게 정말 쉬워 보였다. 유창성 효과는 심리학자들이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인지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규칙에서 비롯된다.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이를테면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고정금리 모기지에 대해서 아는지를 아는 것이다. 인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더운 날 재빨리 몸을 식히고 싶더라도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고정금리 모기지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해당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고정금리 모기지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메타인지는 우리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디에 뛰어들거나 뛰어들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타인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유창성의 착각에서 깨어나려면 실제로 시도해보면 된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전에 혼자서 프레젠테이션 대본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에 앞서 달걀찜을 만들어 본다. 직장 내 연말 파티에서
상사를 앞에 두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욕실 거울 앞에서 좋은 날을 불러본다. 실제로 해보면 스스로 피드백을 주게 될 터이므로 타인의 피드백 없이도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정도면 너무나 뻔한 해결책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과정을 그려보면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춤을 따라 추거나 고객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행동은 착각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신할 위험이 더 커진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단어를 하나하나 적어보고 혀와 성대를 움직여서 말을 뱉어봐야 한다. 팔, 다리, 엉덩이를 움직여서 춤 동작을 하나하나 구현해 봐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 취업 면접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면접 도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묻는 질문은 대개 이런 식이다. 이 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자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쯤이야 이미 준비 완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휴, 다행이다. 이 질문이 나오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 강점이라고 대답하려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면접관이 캐묻고 또 묻는다. 강점을 발휘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 대답을 작성해보면 자신의 답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연습을 해야 한다. 글로 적어놓고 그 글을 다른 지원자의 답변이라고 생각해보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면접에 합격시키겠는지 불합격시키겠는지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영상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마 물론 영상 속에 등장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건 정말이지 괴롭다. 그러나 면접 질문에 대답하는 내 모습을 결정권자에게 보여주기 전에 내 눈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무조건 더 낫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시도해보거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과신을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경우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계획 오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끝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해서 마감 기한을 놓치거나 예산을 초과하거나 일을 끝내기도 전에 기진맥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계획 오류 가운데 가장 악명 높기로 손꼽히는 것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사이다. 이 공사는 애초에 700만 달러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나 공사 규모를 축소하고도 총 1억 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도 당초 계획보다 10년이나 더 걸렸다. 계획 오류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희망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싶어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짤 때 이러한 바람이 반영되는 것이다. 계획 오류의 대부분이 사실은 유창성 착각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과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 볼라치면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계획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언제쯤이면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고,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날짜는 12월 20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계획 오류로 밝혀졌다. 참가자들이 12월 22일 또는 12월 23일이 되도록 쇼핑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 계획 오류에 빠지는 상황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른 참가자 집단에게 크리스마스 쇼핑 계획을 단계별로 세운 뒤 글로 작성해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의 참가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줄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지 적어보는 식으로 계획을 짜거나 며칠 날 어느 쇼핑몰에 갈 것인지 먼저 정한 뒤에 그곳에서 누구에게 줄 어떤 선물을 찾아볼지 미리 적어보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는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짠 참가자들이 예상했던 쇼핑 기한을 더 잘 지켰을까? 실험 결과 이들은 그런 자세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참가자 집단보다 오히려 더 심한 계획 오류를 겪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도 계획 오류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은 계획을 짜는 동안 쇼핑이 별탈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야 할 일을 작은 단계로 쪼개고 쪼개놓은 각각의 단계에 맞춰 하나하나 기한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당장 해야 될 일이 크리스마스 쇼핑보다 더 복잡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더 작은 단계로 쪼개서 일을 진행하면 계획 오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해야 할 일을 꺼내서 놓고 보면 그자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말이다. 그러나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창성의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계획 오류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앞에서 나는 그 일을 실제로 해보면 유창성 착각 때문에 생기는 과신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오류를 극복하려고 할 때 생기는 아이러니가 있다. 바로 해보지 않은 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쇼핑이나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미리 연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더라도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게끔 최소한의 잠재적 걸림돌을 고려사항에 넣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썩 어렵지 않다. 해야 할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걸림돌을 생각해내는 일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간다고 치면
크리스마스 직전의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다. 할머니 선물로 점 찍어둔 표범 무늬 캐시미어 가디건이 다 팔리고 재고가 없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해야 할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걸림돌을 계획의 고려 요인으로 포함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느닷없이 고양이가 안 보인다거나 온수기가 샌다거나 아들의 발목이 부러진다거나 등등 해야 할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림돌은 간과되기 십상이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는 그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나마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의 진리 한 가지는 언제나 사건이 터진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사건일지만 모를 뿐이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수한 계획 오류를 경험하며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쓰는 간단한 수법이 있다. 바로 처음 예상한 시간에 50%를 추가해서 계획하는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틀이면 논문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동 연구자에게 사흘쯤 걸리겠다고 말하는 식이다. 이 수법이 내게는 잘 통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유창성 효과는 악화되기 쉽고 나아가 맹목적 낙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물컵이 반이나 가득 차 있다 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맹목적인 낙관주의자는 물컵이 절반 비어 있다는 사실 또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사람이다. 맹목적 낙관주의의 역사적인 사례 가운데 지금까지도 모두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을 만한 게 하나 있다.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그때 미국이 어땠는지 떠올려보자. 당시에는 햇빛이 강해지고 기온이 오르는 봄이 되면 바이러스가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곳곳이 봉쇄되고 격리되는 세상. 1년이 넘도록 외식도 휴가도 콘서트도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고 독감철이 끝나면 찾아올 듯한 따스한 사흘을 상상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맹목적 낙관주의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 맹목적 낙관주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된 한 가지 방법은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떠올린 뒤에 그때의 교훈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비슷한 일을 생각하더라도 이번에는 달라. 그때 배운 게 있으니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지난 경험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에 이 감염병을 1918년 팬데믹, 즉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나 있는 이 팬데믹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대의학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라는 말과 함께 과거의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무시되기 일쑤였다. 사람들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면서도 마치 이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피해갈 수 있을 듯 행동했고 미국은 중국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다. 코로나19 초기의 미국 상황을 되짚어보면 어째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더라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핑계를 대지 않으려면 또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재 상황이 과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예측하고 계획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미국은 이 감염병이 뉴욕 LA를 비롯해 세계 어디에서든 우한에서처럼 퍼질 거라고 가정했어야 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은 직관이나 희망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예측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 다음은 자신의 특정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만 제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상대를 오도하는 그런 오류인 확증 편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 영국에 유포되었던 에비앙 생수 광고가 그랬다. 그 광고를 보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리따운 여성이 자전거로 절묘하게 몸에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윤기나는 피부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자랑하고 싶은 매끈한 피부. 에비앙 천연 광천수를 하루에 1리터씩 추가로 마신 사람 가운데 79%는 피부가 눈부시게 부드럽고 촉촉해져서 결과적으로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같다. 그러나 잠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에비앙 광고에 인용된 연구 결과의 진짜 의미는 에비앙 생수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물이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수돗물이라도 그저 1리터씩 추가로 마시기만 한다면 피부가 더욱 윤기나고 눈에 띄게 젊어 보이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에비앙 광고를 접한 뒤에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확증 편향의 희생자가 되어 꼭 에비앙을 마셔야만 동안 피부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확증 편향에 빠지면 먼저 개인이 받는 피해를 살펴보자. 확증 편향에 빠지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부정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어디만큼 와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다양한 의문을 품는다. 예를 들어 김복철 씨가 사회불안증 자가진단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았다고 치자. 호기심이 생긴 복철 씨는 싼 맛에 2,000원을 결제하고 테스트를 시작한다. 테스트 결과 100점 만점에 74점이 나왔고 사회불안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나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불안 증세를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며칠 전 직원 회의를 하는데 발표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칵테일 파티를 참석하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난다. 이런 게 다 사회 불안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복철 씨는 반증할 수 있는 사례도 찾아봐야 했다. 3주 전에 했던 회의에서는 현 정책의 문제점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짚어내서 전달했다는 사실. 칵테일 파티만 아니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복철 씨는 놓치고 있었다. 자신에게 사회 불안증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 복철 씨는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현상이다. 확인 편향이 그렇게 나쁜 거라면 도대체 어째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 편향에 빠지는 걸까? 확인 편향이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토록 큰 피해를 준다면 인류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확인 편향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걸까?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으려는 특성은 사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꽤 되었다. 이러한 편향이 우리를 인지적인 구두쇠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항상 정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옛날에 어느 원시인이 북녘산에서 맛있는 열매를 발견했다면 북녘산에 이미 맛있는 열매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남녘에 있는 산에도 좋은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러 들겠는가? 북녘산에서 열매를 충분히 구할 수만 있다면 북녘산에만 좋은 열매가 있는지 또는 모든 숲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인지는 먹고 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선 세상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심지어 말의 개수가 한정적이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 체스 게임을 할 때도 체스 기물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려 10에 123승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은 수이다. 하물며 인간의 미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시되는 미래가 적당히 만족스럽다면 더 이상의 검색을 멈춰야 한다. 확신 편향은 무한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세상에서 충분히 좋은 것을 찾으면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일지도 모른다. 사실 그러는 편이 행복과 생존에 더 보탬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 이러한 편향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거나 또한 이러한 편향이 우리의 안녕에 위협이 될 때도 우리가 그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문제이다. 다음은 확증 편향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책은 똑같은 질문을 상반된 방향으로 2번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나는 불행한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결국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하든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불행한 생각, 불행한 일,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한 일을 떠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불행하냐는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은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보다 스스로 훨씬 더 불행하다고 평가했다. 모순되는 대답을 피하려면 상충되는 두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도록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이걸 써먹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내가 내향적인가? 내가 외향적인가? 내가 과학을 못하는가? 내가 과학을 잘하는가? 나는 고양이보다 개를 좋아하는가? 나는 개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가? 질문의 순서가 중요할까? 그렇다. 먼저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이 편벽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양측 모두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다. 확인 편향은 일종의 버릇이라 이겨내기가 더 어렵다. 늘 생각 없이 늘 같은 쪽으로 양치질을 시작한다거나 긴장하면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다리를 떨거나 머리카락을 베베 꼬거나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처럼 우리가 가설을 확인하려고만 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다.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다. 그나마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라면 골무처럼 생긴 손가락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손톱을 짧게 잘라서라도 고쳐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인 편향이라는 습관을 고치려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보다 이 편향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삶의 무작위성을 도입하여 위험 부담이 적은 일부터 자신의 가설을 반증하는 연습을 하면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 또는 믿고 있던 가설이 틀렸다는 걸 아주 우연히 깨달을 수도 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가설을 반증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증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연습 몇 가지를 소개해보겠다. 좋아하는 식당에 가거나 포장 주문을 할 때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출근할 때 늘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본다. 친구와 쇼핑을 할 때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회색 스웨터나 파란색 셔츠를 사지 않고 친구에게 옷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한다. 아침으로 우유 한 잔에 양갈비, 샐러드를 먹고 저녁으로는 와인 한 잔에 시리얼, 오믈렛을 먹는다. 인생은 관찰 가능한 세계와 관찰 불가능한 세계를 통틀어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발견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몫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겪게 되는 심리학적인 오류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오류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싱킹 101입니다. 저자는 안우경,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우경,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석자 교수이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리노이드 대학교 어베너 캠페인 캠퍼스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예일대학교에서 조교수로,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 2022년 뛰어난 교수 능력을 인정받아 예일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렉스 힉슨상을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 안에서도 가장 큰 강의실로 손꼽히는 레빈슨 강당.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1시 35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곳에 마련된 450석의 자리가 꽉 채워진다. 내가 맡고 있는 학부 과정인 생각하기 수업이 있는 날이다. 강의할 주제는 과신이다. 학생들에게 K-팝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앞으로 나와서 춤을 따라 춰보라고 할 예정이라 오늘 수업이 특히 더 재미있을 것 같다. 평균 이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고등학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리더십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70%가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했고 60%는 자신의 사교 능력이 상위 10%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다. 아이유의 좋은 날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 이 정도 고음쯤이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후렴구에 나오는 이른바 3단 고음을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불러보지 않았던가? 아니면 식당에서나 먹던 폭탄 달걀찜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본 적이 있는가?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보고 혹해서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해 본 적이 있는가? 완벽한 결과물을 마주할 때나 봉긋하게 부풀어 오른 달걀찜 또는 건강한 몸매처럼 따로 지적할 게 없는 결과물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그 과정을 물 흐르듯 매끄럽고 수월했을 거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책을 읽고 있으면 저자가 일필휘지로 글을 술술 써 내려갔을 것만 같이 느껴진다. 피겨 스케이팅을 해보지 않았다면 더블 악셀을 시도하다가 넘어지는 선수를 보면서 다른 선수들은 쉽게 잘 하는데 왜 저 선수만 저렇게 못하냐며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른다. 그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태고를 거쳤을지, 그 선수가 완벽한 더블 악셀을 보여주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피나는 연습을 거듭했을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창성의 착각은 춤, 노래, 강연과 같은 기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유창성 착각의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군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할 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더라도 그 주장이 나오게 된 그럴싸한 설명을 듣고 나면 우리는 금세 신뢰하게 된다. 덕트 테이프를 예로 들어보자. 느닷없이 운동화에 구멍이 난다거나 바짓단이 터진다거나 뭐든 고쳐야 할 게 생기면 우리는 덕트 테이프를 찾는다. 덕트 테이프로 사마귀를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능이 액화 질소를 사용하는 표준 치료보다도 훨씬 크다고 한다. 무슨 원리인지 설명을 듣지 않고는 납득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사마귀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공기와 햇빛을 차단하면 살지 못한다. 사마귀가 난 자리에 덕트 테이프를 붙이면 공기와 햇빛이 차단된다. 자, 설명을 듣고 나니 덕트 테이프로 사마귀를 없앨 수 있다는 말이 훨씬 더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는가? 오래전에 나는 바로 이런 현상을 연구한 적이 있다. 단순한 상관관계이지만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사람들은 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인데도 특정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그려지면 훨씬 더 성급하게 인과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기저 메커니즘의 결함만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착각인 경우라면 잘못된 인과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유창성의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조차도 그 덫에 걸릴 때가 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장목연의 털을 단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40분짜리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영상을 다 본 나는 우리 집 강아지의 털도 예쁘게 다듬어 보겠다며 40분을 더 허비했고
결국 저자는 시간만 허비하고 털 손질을 망쳤다고 합니다. 또 나는 원예 카탈로그를 그렇게 좋아한다. 나무랄 데 없이 잘 가꿔진 정원. 특히 텃밭 사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천여 평의 땅을 덮을 만큼의 씨앗을 주문한 뒤에 특수 실내 등을 밝혀가며 싹을 틔운다. 그러나 투자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거두어 들이는 게 얼마나 적은지 남들에게 채소를 키운다고 말하기가 무한할 정도이다. 작년에 나는 총 4개의 피망을 수확했고 케일 샐러드를 3번 해먹었다. 그렇지만 카탈로그에서는 모든 게 정말 쉬워 보였다. 유창성 효과는 심리학자들이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인지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규칙에서 비롯된다.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이를테면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고정금리 모기지에 대해서 아는지를 아는 것이다. 인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더운 날 재빨리 몸을 식히고 싶더라도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고정금리 모기지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해당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고정금리 모기지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메타인지는 우리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디에 뛰어들거나 뛰어들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타인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유창성의 착각에서 깨어나려면 실제로 시도해보면 된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전에 혼자서 프레젠테이션 대본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에 앞서 달걀찜을 만들어 본다. 직장 내 연말 파티에서 상사를 앞에 두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욕실 거울 앞에서 좋은 날을 불러본다. 실제로 해보면 스스로 피드백을 주게 될 터이므로 타인의 피드백 없이도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정도면 너무나 뻔한 해결책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과정을 그려보면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춤을 따라 추거나 고객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행동은 착각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신할 위험이 더 커진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단어를 하나하나 적어보고 혀와 성대를 움직여서 말을 뱉어봐야 한다. 팔, 다리, 엉덩이를 움직여서 춤 동작을 하나하나 구현해 봐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 취업 면접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면접 도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묻는 질문은 대개 이런 식이다. 이 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자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쯤이야 이미 준비 완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휴, 다행이다. 이 질문이 나오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 강점이라고 대답하려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면접관이 캐묻고 또 묻는다. 강점을 발휘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 대답을 작성해보면 자신의 답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연습을 해야 한다. 글로 적어놓고 그 글을 다른 지원자의 답변이라고 생각해보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면접에 합격시키겠는지 불합격시키겠는지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영상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마 물론 영상 속에 등장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건 정말이지 괴롭다. 그러나 면접 질문에 대답하는 내 모습을 결정권자에게 보여주기 전에 내 눈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무조건 더 낫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시도해보거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과신을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경우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계획 오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끝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해서 마감 기한을 놓치거나 예산을 초과하거나 일을 끝내기도 전에 기진맥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계획 오류 가운데 가장 악명 높기로 손꼽히는 것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사이다. 이 공사는 애초에 700만 달러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나 공사 규모를 축소하고도 총 1억 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도 당초 계획보다 10년이나 더 걸렸다. 계획 오류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희망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싶어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짤 때 이러한 바람이 반영되는 것이다. 계획 오류의 대부분이 사실은 유창성 착각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과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 볼라치면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계획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언제쯤이면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고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날짜는 12월 20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계획 오류로 밝혀졌다. 참가자들이 12월 22일 또는 12월 23일이 되도록 쇼핑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 계획 오류에 빠지는 상황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른 참가자 집단에게 크리스마스 쇼핑 계획을 단계별로 세운 뒤 글로 작성해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의 참가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줄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지 적어보는 식으로 계획을 짜거나 며칠날 어느 쇼핑몰에 갈 것인지 먼저 정한 뒤에 그곳에서 누구에게 줄 어떤 선물을 찾아볼지 미리 적어보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는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짠 참가자들이 예상했던 쇼핑 기한을
더 잘 지켰을까? 실험 결과 이들은 그런 자세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참가자 집단보다 오히려 더 심한 계획 오류를 겪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도 계획 오류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은 계획을 짜는 동안 쇼핑이 별탈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야 할 일을 작은 단계로 쪼개고 쪼개놓은 각각의 단계에 맞춰 하나하나 기한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당장 해야 될 일이 크리스마스 쇼핑보다 더 복잡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더 작은 단계로 쪼개서 일을 진행하면 계획 오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해야 할 일을 꺼내서 놓고 보면 그자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말이다. 그러나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창성의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계획 오류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앞에서 나는 그 일을 실제로 해보면 유창성 착각 때문에 생기는 과신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오류를 극복하려고 할 때 생기는 아이러니가 있다. 바로 해보지 않은 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쇼핑이나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미리 연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더라도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게끔 최소한의 잠재적 걸림돌을 고려사항에 넣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썩 어렵지 않다. 해야 할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걸림돌을 생각해내는 일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간다고 치면 크리스마스 직전의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다. 할머니 선물로 점 찍어둔 표범 무늬 캐시미어 가디건이 다 팔리고 재고가 없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해야 할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걸림돌을 계획의 고려 요인으로 포함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느닷없이 고양이가 안 보인다거나 온수기가 샌다거나 아들의 발목이 부러진다거나 등등 해야 할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림돌은 간과되기 십상이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는 그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나마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의 진리 한 가지는 언제나 사건이 터진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사건일지만 모를 뿐이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수한 계획 오류를 경험하며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쓰는 간단한 수법이 있다. 바로 처음 예상한 시간에 50%를 추가해서 계획하는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틀이면 논문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동 연구자에게 사흘쯤 걸리겠다고 말하는 식이다. 이 수법이 내게는 잘 통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유창성 효과는 악화되기 쉽고 나아가 맹목적 낙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물컵이 반이나 가득 차 있다 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맹목적인 낙관주의자는
물컵이 절반 비어있다는 사실 또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사람이다. 맹목적 낙관주의의 역사적인 사례 가운데 지금까지도 모두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을 만한 게 하나 있다.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그때 미국이 어땠는지 떠올려보자. 당시에는 햇빛이 강해지고 기온이 오르는 봄이 되면 바이러스가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곳곳이 봉쇄되고 격리되는 세상. 1년이 넘도록 외식도 휴가도 콘서트도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고 독감철이 끝나면 찾아올 듯한 따스한 사흘을 상상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맹목적 낙관주의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 맹목적 낙관주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된 한 가지 방법은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떠올린 뒤에 그때의 교훈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비슷한 일을 생각하더라도 이번에는 달라. 그때 배운 게 있으니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지난 경험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에 이 감염병을 1918년 팬데믹, 즉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나 있는 이 팬데믹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대의학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라는 말과 함께 과거의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무시되기 일쑤였다. 사람들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면서도 마치 이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피해갈 수 있을 듯 행동했고 미국은 중국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다. 코로나19 초기의 미국 상황을 되짚어보면 어째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더라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핑계를 대지 않으려면 또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재 상황이 과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예측하고 계획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미국은 이 감염병이 뉴욕 LA를 비롯해 세계 어디에서든 우한에서처럼 퍼질 거라고 가정했어야 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은 직관이나 희망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예측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 다음은 자신의 특정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만 제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상대를 오도하는 그런 오류인 확증 편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 영국에 유포되었던 에비앙 생수 광고가 그랬다. 그 광고를 보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리따운 여성이 자전거로 절묘하게 몸에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윤기나는 피부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자랑하고 싶은 매끈한 피부. 에비앙 천연 광천수를 하루에 1리터씩 추가로 마신 사람 가운데 79%는 피부가 눈부시게 부드럽고 촉촉해져서 결과적으로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같다. 그러나 잠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에비앙 광고에 인용된 연구 결과의 진짜 의미는 에비앙 생수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물이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수돗물이라도 그저 1리터씩 추가로 마시기만 한다면 피부가 더욱 윤기나고
눈에 띄게 젊어 보이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에비앙 광고를 접한 뒤에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확증 편향의 희생자가 되어 꼭 에비앙을 마셔야만 동안 피부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확증 편향에 빠지면 먼저 개인이 받는 피해를 살펴보자. 확증 편향에 빠지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부정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어디만큼 와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다양한 의문을 품는다. 예를 들어 김복철 씨가 사회불안증 자가진단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았다고 치자. 호기심이 생긴 복철 씨는 싼 맛에 2,000원을 결제하고 테스트를 시작한다. 테스트 결과 100점 만점에 74점이 나왔고 사회불안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나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불안 증세를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며칠 전 직원 회의를 하는데 발표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칵테일 파티를 참석하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난다. 이런 게 다 사회 불안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복철 씨는 반증할 수 있는 사례도 찾아봐야 했다. 3주 전에 했던 회의에서는 현 정책의 문제점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짚어내서 전달했다는 사실. 칵테일 파티만 아니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복철 씨는 놓치고 있었다. 자신에게 사회 불안증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 복철 씨는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현상이다. 확인 편향이 그렇게 나쁜 거라면 도대체 어째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 편향에 빠지는 걸까? 확인 편향이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토록 큰 피해를 준다면 인류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확인 편향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걸까?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으려는 특성은 사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꽤 되었다. 이러한 편향이 우리를 인지적인 구두쇠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항상 정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옛날에 어느 원시인이 북녘산에서 맛있는 열매를 발견했다면 북녘산에 이미 맛있는 열매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남녘에 있는 산에도 좋은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러 들겠는가? 북녘산에서 열매를 충분히 구할 수만 있다면 북녘산에만 좋은 열매가 있는지 또는 모든 숲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인지는 먹고 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선 세상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심지어 말의 개수가 한정적이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 체스 게임을 할 때도 체스 기물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려 10에 123승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은 수이다. 하물며 인간의 미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시되는 미래가 적당히 만족스럽다면 더 이상의 검색을 멈춰야 한다. 확신 편향은 무한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세상에서 충분히 좋은 것을 찾으면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일지도 모른다. 사실 그러는 편이
행복과 생존에 더 보탬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 이러한 편향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거나 또한 이러한 편향이 우리의 안녕에 위협이 될 때도 우리가 그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문제이다. 다음은 확증 편향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책은 똑같은 질문을 상반된 방향으로 2번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나는 불행한가라고 물을 수도 있다. 결국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하든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불행한 생각, 불행한 일,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한 일을 떠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불행하냐는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은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보다 스스로 훨씬 더 불행하다고 평가했다. 모순되는 대답을 피하려면 상충되는 두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도록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이걸 써먹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내가 내향적인가? 내가 외향적인가? 내가 과학을 못하는가? 내가 과학을 잘하는가? 나는 고양이보다 개를 좋아하는가? 나는 개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가? 질문의 순서가 중요할까? 그렇다. 먼저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이 편벽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양측 모두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다. 확인 편향은 일종의 버릇이라 이겨내기가 더 어렵다. 늘 생각 없이 늘 같은 쪽으로 양치질을 시작한다거나 긴장하면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다리를 떨거나 머리카락을 베베 꼬거나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처럼 우리가 가설을 확인하려고만 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다.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다. 그나마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라면 골무처럼 생긴 손가락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손톱을 짧게 잘라서라도 고쳐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인 편향이라는 습관을 고치려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보다 이 편향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삶의 무작위성을 도입하여 위험 부담이 적은 일부터 자신의 가설을 반증하는 연습을 하면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 또는 믿고 있던 가설이 틀렸다는 걸 아주 우연히 깨달을 수도 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가설을 반증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증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연습 몇 가지를 소개해보겠다. 좋아하는 식당에 가거나 포장 주문을 할 때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출근할 때 늘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본다. 친구와 쇼핑을 할 때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회색 스웨터나 파란색 셔츠를 사지 않고 친구에게 옷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한다. 아침으로 우유 한 잔에 양갈비, 샐러드를 먹고 저녁으로는 와인 한 잔에 시리얼, 오믈렛을 먹는다. 인생은 관찰 가능한 세계와 관찰 불가능한 세계를 통틀어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발견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몫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겪게 되는
심리학적인 오류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오류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